자, 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조선의 중앙간직에 대해서 관련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 관련 문제 이제 풀어보기 전에 그 테마 3번의 조선의 중앙부소와 그 다음에 그 지방간직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해당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죠. 자, 테마 3번 조선의 중앙부소를 보면요. 조선의 이제 중앙부서 부분은 이제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별로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단독 문제 나온 거는 98년도 문제고요. 그 요번에 나왔던 3, 4직 정도 이렇게 갖고 다른 문제와 엮어가지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조선이라는 건 관계라는 게 있어요. 관계라는 것은 지금 공무원처럼 이제 어, 공무원처럼 그 1등 구급 공무부터서 1급 공무원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관계예요. 그래서 크게 문반과 무반으로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잡직과 토관도 그 안에 자그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잡직은 기술관을 의미하는 거고 토관은 이제 한경도나 평안도 지역에 주로 이제 지방 유지들에게 줬던 그 간직이거든요. 근데 이 잡직과 토관은 음반과 무반과 달리 한풍이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반과 무반을 기준으로 이제 보면 정 1품부터 해서 정 9품까지 이렇게 18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시 이제 6등급 6품 이상은 상하로 이렇게 구분이 돼 갖고 총 30개 개소로 이렇게 구분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크게 구분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당상간하고 당하간 이게 이제 큰 기준이 되죠. 그래서 당상간 같은 경우에는 정삼품 이상으로서 대개 보면 통정대부, 그러니까 문방계통이죠. 무방계통 절충장군까지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정책의 결정과 주요 관세 책임자고, 그래서 보통 각 부의 장은 당상간이 하죠. 근데 당상간이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걸 모든 간직에 모든 간청에 당상관을 이제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상관들이 겸직을 해요. 이걸 이제 조선시대 때는 제조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국왕이 직접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말하는 순자와 상피가 정리되지 않는다. 순자 상피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예, 퇴직 시 녹봉도 수여된다. 그래서 권력이 집중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조제를 통해서 활용되죠. 그래서 이제 당상관이 많으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력도 한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고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조제도 이제 활용해요. 그래서 만약 경관직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기 본분 외에 경관했다고 해서 따로 녹봉과 가전은 지급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하관인데 당하관은 정삼품 하급 이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하관에서 창상관과 참하관이 있어요. 참상관은 주로 수령 참상관은 이제 그 다침 조에 반원권 없어도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 간직을 말하고요. 참화관은 거기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하급 간직을 말하죠. 참상관들은 이제 주로 이제 수용 정도 돼야지 수용해야지 이제 참상관은 돼야지 수용에 진출할 수 있고요. 참화관은 주로 행정 실무를 종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선은 고려보다 더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 관료 사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관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틀을 마련했어요. 자, 일단은 그 당시 권력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평의사사를 의정부와 육조 체제로 이렇게 개편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태종 때 이렇게 개편이 되는 내용이고 왜냐하면 이제 태조 때 너무 한쪽에 그 이 도평의사사에 측근 정치돼 갖고 이제 재신들이 너무 헤쳐먹었으니까 그걸 좀 약간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 6조 제도를 개편했고 그 다음에 고조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선도 왕의 종친이 정치에 참여 금지시키죠. 이걸 이제 종친불사라고 하는데 종친이 정치를 참여하면 그 신라 시대 때 이제 말기 때 이렇게 진골 귀족끼리 자기끼리 싸우는 그런 현상들이 대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종친이 정치를 참여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건 원칙일 뿐이고요.
간혹가다 그 원칙을 좀 깨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왕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해. 예. 왜? 왕이 사유재산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제 해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명사 왕은 모든 그 국토의 주인이고 재산의 주인이기 때문에 굳이 사유재산을 가질 필요가 없어. 예. 하여튼 실제적으로 이제 왕이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어떤 권력의 공적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원칙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사유재산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왕이나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따로 기관이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죠. 이 내수사단은. 그 다음에 관료적 성격이 강화돼서 일단 고조시대부터 가거제를 강화했고 그 부분 뒤에 좀 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주의가 확립되죠. 관계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품에 맞춰서 간직이 임명돼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만은 구급 공무원이 그 구급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뭐 사무관이나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등급에 맞는 그런 등급에 맞는 걸맞는 간직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이제 예외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행수법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고치려고 하죠.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냥 근무평가 제도도 이제 있어요. 고과제나 폭범제 이런 것도 있고 상피제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이제 태어난 곳이나 고향이나 그 다음에 일가친족이 있는 곳은 피하는 제도죠. 예, 그런 것들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임용할 때 5급 5품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분경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사권을 갖고 있는 뭐 이조 판사와 종조 판사 같은 것들을 만나서는 안 되죠. 자, 사적으로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료적 성격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자법이라는 것은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인사 이동과 승진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참하관은 450일, 그다음에 참상관 900일이야.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중하위급 관료들은 450이나 900일 되면 고가 성적에 크게 미치지 않는 이상은 한 등급 등업이 돼요. 예, 지금도 그 9급부터 해서 그 다음시 9급에서 6급까지 올라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당상관 같은 경우는 제예요. 높은 고위직 관료 같은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을 쌓아야지 올라가는 거지. 자기가 거기 오랫동안 있다가 있는다는 이유로 그 올라가진 않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순자법인데 그런다고 해서 뭐 자동적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100%된 건 아니고 한 90% 정도만 임명하고요. 10%는 좀 자천시키거나 이렇게 이제 유보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료사의 어떤 뭐냐면 나름대로 계속 그 복지부동 같은 것들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제 뭐냐 교과제와 포폼제죠. 고과라는 것은 당상관과 제조가 제조는 그 해당 그 간척의 겸직 당상관 얘기하죠. 6개월마다 그 당하관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요. 그래서 되게 6월 15일에서 12월 25일 두 번에 거쳐서 그래서 중앙관직 경관은 이조와 병조가 그다음 외관은 지방직은 관찰사가 이게 작성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 고가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포폼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매년 두 차례 거쳐가지고 고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급을 더해주거나 승진하거나 자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포폰관도 경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청의 당상관, 제조, 그다음 외관은 관찰사가 맡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근무의 어떤 안일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고가 성적이 안 돼서 폭풍해서 떨어졌어요. 간혹가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천되거나 아니면 고가를 너무 잘 받아가지고 폭풍해서 등급을 올려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뭐냐면 그 그 근무 일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뭐냐면 등장하는 것이 그 아까 언급한
아까 언급한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 아까 언급한 어, 그 당시 그 순자법이죠. 자, 순자법의 행수법이죠. 행수법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행수법은 이렇게 순자법 실시로 아까 이제 고가와 폭풍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직과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풍계가 낮은 사람이 뭐 풍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간직에 임명할 경우에는 계고직비라고 하죠. 그래서 간직 앞에 행을 붙이죠. 그래서 자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풍계가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이제 높은 간직에 임명할 경우는 계비직고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간직 앞에 수를 붙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행수라고 하죠. 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순자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다음 당상간에도 이 행수법은 적용돼요. 왜냐하면 당상간이라도 그 당시 이제 업무평가에서 왕이 볼 때 얘는 아니다 하면 자전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등 풍계는 올려주긴 좀 그렇지만 좀 높은 자리에 앉힐 수 있다. 그러면 또 앉힐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행수법 목적은 간직과 관계를 최대한 일치시켜서 관료 사이 기강을 합리화하려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피제는 아까 지만 것처럼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고 연고지나 친척관계 있는 사람들 피하는 제도고요. 다음에 이제 당상간, 비변산 당상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죠. 자, 분경금지법 같은 건 청탁을 막기 위해서 이조나 병조 당상 간 사적으로 만나는 걸 금지시키는 거. 자, 서경제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인사의 공정성법에서 오품 이하의 간원의 임용에는 양사, 그러니까 사원부 사건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품 이상은 이제 이렇게 지우세요. 예, 이거는 그러면 오품 이상은 뭐냐? 이 오품 이상은 서경에 적용되지 않아요. 오품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하고 좀 차이점이야.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간직에 다 서경이 적용되죠. 근데 여기서는 오품 이하만 적용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중앙문서 간직들을 보면 자 여기 뭐 의정부가 이제 제일 높죠. 그 간부 중에 거기 이제 영의정, 자의정, 뭐 우의정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육조가 이제 있는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죠. 그리고 제일 높은 사람은 정깊은 판서죠. 예, 판서. 그다음에 이제 이조가 이제 서열상 제일 높아요. 육조 중에 그다음 호조, 예조, 병조 이런 식으로 순서가 쭉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고려 시대는 예전에 이제 그 얘기한 것처럼 이 병조가 고조는 병부라고 했죠. 이조 다음에 서해대야. 그래서 이건 조선하고 중국하고 좀 다르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 외에도 뭐 의금부는 특별사법기관 맡고 한성부는 오늘날 이제 뭐냐면 서울시청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서울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고요. 일부 사법기관 역할도 담당을 해요. 승정은 왕의 비서기구죠. 그래서 왕묘 충남이나 비서 기능을 담당했다. 그 다음에 3사는 이제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 이렇게 있고 사원부와 사관원을 양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홍문까지 합쳐서 3사 이렇게 하는데 3사는 전반적으로 언론을 감장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사원부는 그 관찰 기관, 그 다음에 사관원은 감쟁 기관 이렇게 이제 딱딱 업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이제 그 여론을 형성할 때는 같이 모여가지고 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성격상 거의 뭐 업무상 비슷비슷한 업무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지방제도의 특징을 볼게요. 자, 저번에 이제 조선 초기 때 지방행정 조직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요것도 은근히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되게 이제 고려시대 때 그 중앙조직하고 지방조직이 많이 나오는데, 조선시대 때는 별로 안 나와. 예. 하여튼, 또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특징은, 고려는 이원제로 운영됐죠. 뭐, 남도와 그 양계. 이원화됐는데 이 조선은 이제 고려 후기 때부터 일원화돼요. 그래서 8도로 구분을 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330개의 군현이 있고 거기에 수정을 파견했죠.
그래서 예전에 뭐 고려시대 때 속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소 부국이 폐지되고 태조 때 일반 군현으로 승격이 되죠. 그리고 항예지위가 고려시대에 비해 격하게 돼요. 수정을 보좌하는 역할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이제 도표를 보면 팔도의 제일 높은 사람은 종이품이었던 관찰사죠. 그래서 관찰사가 그 당시 그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관찰사 밑으로 부, 목, 군, 현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는 고을의 인구수나 이제 그 넓이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나눠지는 그 때문에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되게 부유는 그 관찰사가 겸직을 하고요. 부사부터 이제 출발해요. 그래서 부사, 목사, 군수, 그다음 현은 이제 그 크기에 따라 현령과 현감은 다 되고요. 이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사극에서 볼 수 있듯이 사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부, 목, 군, 현 이렇게 이제 나눌 때 되게 그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 개편을 상하관계를 나눌 때 이 신분적인 어떤 예속관계, 사회적 신분적 예속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자, 예를 들어 갖고 뭐 주연이 있고 그다음에 속현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항소부국 이런 식으로 나눴어. 심지어는 주연보다 큰 그러니까 주연보다 큰 속군이 이 군이 더 크잖아요, 현보다. 근데 주연의 통제를 받아요. 왜? 주연의 예전에 이제 신분적 계속관계.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야말요초 때 그 밑에 그 지배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받는데 그래서 행정적인 성격보다는 좀 신분적 성격이 강했어요. 자, 근데 이때는 이제 행정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갖고 그 부무 군현이 서로 예속 관계가 아니라 팔도의 관찰사 밑으로 상하 직속 관계야. 그래서 부사, 목사, 군수, 현령이 이렇게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풍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수령을 이제 보좌하는 건 향리고 조선시대는 육방 조직을 운영됐다고 했죠. 예, 그래갖고 전기 때는 주로 그 수석 항리가 이방이고 호방이고 그 다음에 후기 때는 이방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밑에 보면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간이 지배하는 거예요. 간과 니가 이제 지배하는 거고 여기까지 국가 권력이 개입이 됐고요. 여기 명리통부터는 국가의 권력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치 조직과 관련돼서 이제 아까 예전에 유황손이 뭐 이런 것들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지방간의 이제 특징을 볼게요. 일단 관찰사는 다 당상간호 종이품이죠. 감사라고 또 하고 원래 고려시대 때 그 안찰사가 있었는데 이 안찰사의 권한을 좀 키워가지고 관찰사로 했죠. 그래서 행정, 군사, 감찰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관찰 담당했고 9년의 지방간 통과를 감독하고 행정사법 군사기능을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 폭풍제를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이게 중복됐네요. 예. 자, 임기는 360일이야. 딱 1년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길도와 평안도 같은 2년이고 가끔씩 이제 한길도 평안도 지역을 관찰사를 2년 더 뭐냐면 왕이 부탁하거나 또 명령을 내릴 수 있죠. 근무하라고. 왜냐면 한길도 평안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변경 지역이고 또 야인족들이 여진족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격퇴하려면 좀 경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해갖고 2년 이상으로 또 뭐냐면 근무할 수 있다. 근데 전반적 1년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보통 오도나 경기도는 그 이유는 뭐냐면 관찰사가 이제 계속 거기에 2년 이상, 1년 이상 주둔할 경우는 지방 세력화가 될 수 있죠. 왜? 관찰사가 행정, 군사, 감찰, 뭐 넓은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임기를 1년을 고정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정은 이제 관찰사 밑에 있는 그 아까 여러 이제 그 부사나 목사나 활력 그런 사람들 이제 수령이라고 하는데 수령의 권한은 이제 있어요. 각 지방의 이제 행정, 사법, 군사권을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미군소 금지법이 돼갖고 지방 토호들이 예전에는 수령들 고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지시켰어. 예. 그리고 이제 대신에 그 뭐냐면 감찰사 이 수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나 이런 것들을 파견하고 했죠. 그 다음에 워낙 항리처벌법에서 항리 자폐와 토호적 항리를 제거해서
수령의 어떤 그 견제 세력들을 좀 약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렇지만 또 견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피지로서 지방 세력의 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해당 지역에 제가 태어난 지역은 임명을 못 하고요. 감찰사가 수령의 업무 평가 같은 걸 일일이 보고하고 그다음에 암행어사를 시찰해서 일일이 뭐냐면 타국에서 그들 부정부패가 있나 이런 것들을 감찰한다. 그래서 암행어사의 권한은 봉고파직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와가지고 뭐 수령을 그 해임할 수 없어. 왜냐면 웬만한 수령들은 암행어사보다 더 그 품기가 높거든요. 그래서 관료사에서 하위직이 상위직을 뭐냐면 해임을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암행어사는 잠시 어떤 권한만 있냐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봉고파직 그러니까 이제 그 그 고대의 봉고 창고의 문을 닫아 걸고요. 그러니까 재정권을 회수하고 파직 임시 대기시키는 그 정도만 권한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은 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수령의 임무를 볼게요. 수령 보면 수령 7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고가에 반영되는데 농장을 번성하고 호구를 증가하고 학교를 일으키고 군정을 다스리고 부역을 군등하고 소송을 간편하고 치안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임무가 조세와 공물 징수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임무예요. 그 여담이지만 이제 성종시대 때 이제 보통 이제 왕이 그 수령을 임명하면 수령이 그 자기가 이제 임명하는 곳 임명직 가기 전에 왕한테 가서 이제 배하라는 그런 그 풍대 간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무관 출신의 지방관이 와서 이제 자기 고대 이제 부임하기 전에 그 왕을 뵀어요. 그러니까 선종이 갑자기 뜬금없이 수령 칠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무관 출신의 그 지방관은 하도 책을 안 보는 사람이다. 이 수령 칠사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버버 해다가 너는 안 되겠다 해갖고 지방간 발령을 취소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거 꼭 외워두세요. 잘못하면 이거 못 외워가지고 임명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암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사 수용 관계는 행정체계상 모두 법률적으로 직속상의 감사에 관한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수용 간의 관계는 평등해요. 다만 진관체제 내에서 이제 수용이 겸대한 군사직의 경우에는 상하 관계가 생길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수용권의 확대의 의미는 백성의 지위 향상과 지방 토호의 자의적인 지배가 금지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면리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9년 안에 면리통을 두고 오가일통 병성해서 책임자는 통주, 이정, 면정 중 항민을 선임한다. 그래서 이걸 파악해서 이제 인구 파악이나 부역 징발을 했는데 이 되게 이제 그런 책임자들, 그러니까 통주, 이정, 면정 같은 경우에는 조선 중기에 들어가면 그 양반 사족들이 이제 담당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조선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을 살펴봤고요. 그럼 기출문제 한번 또 풀어보죠. 4번 문제 볼게요. 자, 고려와 조선왕조의 중앙권력 구조의 내용과 역할 분담을 고려의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권력 구조의 공통된 이념. 공통된 이념이라는 것은 고려와 조선왕조의 공통된 이념의 연원을 얘기하죠. 참, 이건 이제 예미한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때 그 이념이라는 것은 이제 다 중국의 유교 사상. 예. 그래서 되게 어떤 식으로 되면 주대적 질서 쓰시면 돼요. 주대적 질서. 주대라는 것은 주왕시대의 어떤 간직제도와 전국시대 각국의 제도를 기록한 책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후대 이제 중국과 우리의 간직제도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이걸 기반으로 했죠. 그래서 특히 조선 초기 때 건국의 주도 세력들은 유교 정치를 신화할 수 있는 정치체로서 그 중국의 3대 이상 사회를 나타내는 주대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대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토지에서 공정제도나 그다음에 상업에 있어서 공연, 그다음에 수공업에서 관장제도 이런 것들 만들어. 공통적으로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어떤 내용, 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주례적 질서에 입각해서 간직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2번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와 조선왕조의 정책 결정과 실행 부서의 역할 분담 내용을 500자 이내에 쓰시오. 너무 이제 막연하죠. 일단 뭐 고려는 중앙관제는 336부 제도고요. 2품 이상이 제신과 3품 이상이 낭사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낭사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제시는 정책을 결정하고, 낭사는 그 잘못된 내용을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의정부, 조선 같은 의정부 6조 체제, 이렇게 해서 의정부가 총괄하고 6조 각각 업무를 맡는 체제인데요. 이건 너무 이제 포괄적인 것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앞에 주제별 기출 정리편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요즘엔 문제가 안 나오죠. 그래서 각 개별적인 어떤 간서의 역할 같은 걸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의 중앙정부의 구조에 변화된 내용을 500자 이내로 쓰시오. 그래서 이건 고려와 이제 조선왕조의 비교 부분을 있는데, 그래서 고려의 정부 구조를 이제 틀을 그대로 이제 조선왕조에 전승돼서 조선 초기 때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의정부 6조로 이제 개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역할을 분담시켜 정책 결정과 수행, 감찰에 있어 유기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모든 그 관료 집단 당상관, 당하관, 참하관 등 평상에서 종회구의 역할을 분담시키고요. 상호 견제와 긴장감을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결정 수행과 감시 기능을 했다. 그래서 이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위직 관료가 상위직 관료들 견제를 하고요. 되게 삼사 언간직들이 그런 것들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전반적 흐름을 이제 보는데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번 이제 그 98년도 이렇게 시대 때는 논술형이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공부를 해두실 때 전반적인 그냥 흐름만 큰 거시적인 것들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부터 이제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비변사와 관련된 거죠. 예, 비변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제별 정리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 살펴본 다음에 비변사 관련된 내용을 넘어가죠. 자, 비변사는 테마 36번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자, 비변사의 수체제 성립 과정을 보면 중종 때 이제 여진 왜구를 대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비변사에 올 뜻이 병방의 문제를 방비한다는 거야. 그때 병방과 관련된 것은 왜와 여진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을묘외변 때 외변이 자주 발생하자 상설 기구화되고요. 선조 때 임진환 때 계기로 이 당시 최고 위결 및 집행기구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임진환은 외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주로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군량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문무 관리들이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임진환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변사가 주요 기구로 이제 부각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조반정이나 그 다음에 세도정치기 때 이 비변사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고종 때 비변사 기능이 너무 커지니까 왕권을 강화한 측면에서 상군부와 의정부를 분산시키죠. 그래서 군사적인 것들은 상군부, 정치적인 거는 의정부 이렇게 하다가 얼마 뒤에 폐지돼요.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럼 비변사 조직과 구성을 보죠. 자, 이게 이제 12년 기출 예문에 언급됐던 건데요. 비변사는 건국대전에 적혀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건국대전은 성종 때 만들어졌는데 비변사가 만들어진 것은 중종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전 이외의 기구로 설치된 임시기구야. 대신에 건국대전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속대전에 이렇게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한 것은 속대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비변사 원칙적으로 제조제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겸직제죠. 전반적으로 당상관들이 겸직을 하는 제도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시원인 대신들, 그러니까 신임 대신 원인 대신
그러니까 신인 대신은 현재 명의정, 장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고 원인 대신은 퇴직한 사람들 얘기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겸한 도제주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문무 2품 이상의 고위 당상관이 겸한 제조, 상품 당상의 부제조, 그리고 실무 행정에 담당 당초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 비변사 당상에 대한 인사는 비변사 추천에 의해서 이제 그대로 따랐고요. 구성원들 사이 상피 관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 끌어다가 모셔둬도 당상 임명해도 상관없어요. 그 폐해가 이제 세도정치기 때 등장하죠. 예전에도 나왔지만 이 비변사 당상들 세도정치기 때 그 내용들 보면 거의 한 8, 90%가 박남박 씨라든지 안동 김 씨라든지 이런 그 몇 개 가문들에서 딱 모여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끼리 헤쳐먹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비변사 당상을 이제 성격과 그다음 업무상 이렇게 한번 쭉 직무상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성격상 보면 두 가지 이제 정인 당상과 예견 당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정인 당상은 간집 본도에 관계없이 정치 영향이나 실무 능력에 따라서 비변사에 참여하는 사람이고요. 실질적으로 비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예견 당상은 특정한 간직이기 때문에 단연직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학교에 가보시면 무슨 위원회 하면 항상 교감이 들어가 있죠. 교감이나 교장이 단연직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연속성이 없어 기능이 강력하지 못해요. 되게 이제 어떤 간직들이 이제 들어가냐면 공졸정 오조 판사, 그 다음에 국방문제인데 강화주수가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도 이제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급에서 이제 크게 보면 유사단상과 구강당상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유사단상은 비변사 주요 상황인 외교, 국방, 재정 분야 인물 착출하고요. 인물을 착출해서 기임으로써 문서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야. 국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구간당상은 그 국장 밑에서 특정 업무를 맡아가지고 담당하는데 예를 들어갖고 이제 숙종 때 지방 업무를 이제 지방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팔도 구간 당상이 있죠. 그래서 이 팔도 구간 당상은 그 당시 이제 숙종부터 해가지고 영종조 거쳐서 중앙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는 한 도구로 이용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대원군 때 비변사가 혁파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정부와 상공을 분리하고 의정부를 통하여서 비변사 혁파됐다. 자, 비변사 권한이 강화지면서 의정부와 육조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고요. 왕권이 약화되고 건국대전 체제가 붕괴됐다.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도표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거쳐서 문과급제 및 주요 간직물 성간군의 분포 실태를 나타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성간군이라는 건 뭐냐? 성간군이라는 것은 같은 본관을 지닌 집단을 얘기하죠.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일단 문과급제자는 이제 여기 성관군들 딱 보면 대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그런데 이제 당상관 쪽으로 올라가면서 특정 가문들이 주도를 하고 특히 비변사 당상이 들어가면 거의 뭐 15개 성관, 특정한 가문들이 완전 거의 60%, 70%를 차지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특정한 권력이 지금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형태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정치 형태는 뭘까요? 그렇죠. 세도 정치죠. 자, 그리고 세도 정치의 이제 주요 기구는 비변사예요. 비변사. 그래서 비변사 당상에 세도 정치가들이 많이 몰려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정부 내 권력 기구 변화를 20자 이내 쓰시오. 그래서 이제 의정부 6조에서 비변사 이동을 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동을 했지만 세도 정치기 때 훨씬 더 이동이 강했죠. 자, 그다음에 이 시기 때 삼남 지방에 밀려나 포출된 농민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박 교수의 건의로 설치된 특별 대책 기구를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삼정 이정청이죠.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 당시 지방사회에서 제시사족과 새롭게 성장한 항리 서울 사이에 일어난 향촌 지배권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무엇이 있으시오? 이건 향전이죠. 그래서 항전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신양과 구양의 다툼이다. 네. 그래서 뭘 둘러싸고 향청의 항임에 둘러싸고 자수별감 자에 둘러싸고 다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밑줄진 이곳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곳은 매일 접수되는 공사 가운데 중요한 건 도제주가 친히 기초를 잡아 정하지만 그 위의 모든 것은 유사당생이 처리됩니다. 그래서 몇몇되지 않은 유사가 그 많은 공사를 홀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있고 이게 도제주 뭐 예견당상, 유사당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비변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일단 전제개혁에 대한 반대세 이렇게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고려 말에 처음 만들었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이제 그 관련된 거냐면요. 좀 약간 듣보잡 같은 이거는 고려식 고종 때 만들어진 급정도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나 간섭기 때는 이제 국왕들이 원나 지원을 받고 토지개혁을 단행을 했죠. 그래서 여러 기구들이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급정도감, 고종 때 급정도감, 충성왕 때 뭐 정릉사,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민왕의 전민변조도감, 물론 전민변조도감은 원나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자주 조교했지만 자, 일대 이제 처음 만든 거, 여기에서 처음 만든 거니까 시기적으로 토지개혁과 관련된 전제개혁과 관련된 것은 급전도감이에요. 예. 그래서 고종 때 만든 기구고요. 고종 즉위 후에 이곳이 담당했던 업무가 의정부 상군부를 분속했다. 네. 이거는 맞죠. 예, 여기까지 맞죠. 분속하고 나서 또 국밥 폐지하죠. 자, 3번을 보면요. 국왕의 공식 일기인 일성론과 어제 문서 작성 등의 기능을 담당했다. 자, 이건 어디에서 하냐면 구장각에서요. 구장각. 일성론 예전에 얘기했지만 정조가 세손시대 때 적었던 일기고요. 그다음 국왕이 되고 나서 왕을 중시한 국정의 내용을 주로 기록한 공문서로 이제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성도는 상당히 1차 사회로서 사회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했죠. 그다음 어제라는 것은 왕이 직접 제작한 여러 가지 문건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서, 유능, 유지 등을 모아서 그 저술한 책인데 이거는 상당수가 이제 예문관, 집판전, 홍문관, 규장각에서 편찬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정조 때 같은 경우 규장각에서 정조가 쓴 어제서를 모아서 홍제전서라는 것들을 이제 편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성론과 어제문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작성한 건 규장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4번을 보면 경기 지역의 여러 진을 통솔하고 수도의 수비를 담당했다. 자, 이거는 어디냐면 총흥충이죠. 총흥충. 이 총흥충은 이간의 난에 진압하고 나서 인조 2년 때 서울과 경기의 어떤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요. 주로 이제 경기도 지역에 소고군으로 배치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래서 5번은 왕명을 출납하고 상군을 통솔하고 지휘 업무를 담당했다. 이거는 좀 약간 이것도 듣보잡인데 고려 태종 때 잠깐 있었던 승추부라는 그 기간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조선 초기 때는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아직 정치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뭐냐면 고려시대의 간제를 떨쳐내고 새로운 간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차 정비 과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승추부예요. 그래서 근데 이 승추부는 잠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승추부의 이제 업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군사적 기능하고 왕릉 출력 기능이 있는데 군사적 기능은 이제 상군 도충부로 넘어가고요. 승정원 기능, 그러니까 왕릉 출력 기능은 승정원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승정원. 그 다음에 상군 통솔 지휘 업무는 그 당시 군사적 업무는 그 당시 그 상군 도충부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승추부는 좀 약간 듣보잡 그 관련된 내용이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답은 쉽게 나오죠. 2번이죠. 그래서 이거 문제 풀면서 좀 느낀 게 11년 기출문제가 10년도 기출문제보다 좀 쉽게 나왔어. 다운해갖고 난이도가. 근데 그 난이도는 다운인데 답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거 오답은 되게 어렵게 또 이렇게 배치시켜 놨더라고요. 제 생각에 처음에는 어렵게 만들다가 그쪽에서 이제 평가원에서 좀 압력이 있어갖고 그대로 이제 오답은 둔 채 정답만 이렇게 쉽게 고치는 흔적이 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2번 이렇게 풀었고 7번은 이제 풀어보자. 자,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선전기 때 군사제도인데 이거는 그 군사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서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그러면 테마 7번 이제 조선전기 군사제도를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조선시대는 양인계병과 농병일지제에 이제 했는데 원래 여기에서 양인이라는 거는 양반을 다 포함되는 거죠. 지배층도. 근데 점점 이제 양역화돼요. 이때 양역화라는 거는 일반 평민들만 이제 짊어지는 그런 걸로 바뀌게 되죠. 자, 군역제도는 봉족제, 보법, 대립제, 방군, 수포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군적수포제, 군역법, 호포법 이런 식으로 발전돼요. 그래서 10년도에 이제 예전 2차 기출문제 전반적으로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순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봉족제는 조선 초기 때 이제 했던 건데 현역 군인 정군각 경비부담인 봉족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이렇게 하는 건데 정군 한 명의 이제 경비부인 봉족을 이렇게 분류를 했다. 되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정군 한정과 이제 봉군 이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연업 기준을 바탕으로 이거는 되게 그런 건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A와 B와 C 이렇게 가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장정들이 몇 명 있겠죠. 이렇게 장정들이. 그래갖고 좀 잘 사는 집안은 그 정군으로 가요. 정군 이렇게 한 명 배출하면 그러면 B 집안에 있는 그 나머지 각각 그 속해 있는 남정네 한 명이 각각의 봉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봉족 두 명과 정군 한 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양인계병제이기 때문에 그 군역은 인을 바탕으로 계열 그 정남들을 다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기준이 정남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어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이 봉족제는 약간 이제 원칙에 좀 벗어나는 그런 그 제도였죠. 그리고 요 제도의 좀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 한 명만 이렇게 딱 작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정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남정네들 그러니까 정호들은 정남들은 군대 안 가거나 그다음에 봉족에서 빠지지 않고 이제 빠질 수 있죠. 예. 그래갖고 군대 안 가거나 뭐 봉족으로도 빠지고 군역을 짊어지지 않는 여정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조 때 보법을 실시하죠. 그래서 농병일치제, 양인계병제 같은 원래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실시했는데 일단은 군역을 담당하는 정병과 정병을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보인 이렇게 나눠요. 예전에 봉족이라고 불렸던 거. 그래서 이제 정남을 1보도 묶죠. 이렇게 예, 1보도 묶어 두 명을 이렇게 묶는데 이때 정남은 예전에 집안별로 묶었잖아. 그냥 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A, B, C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묶는 거죠. 그냥 예, 집안 상관없이 예, 그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여기는 없네. 하여튼 다른 집안과 이렇게 묶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이걸 묶어서 이걸 1보라고 해요. 1보. 그래서 1보는 2명이 되고 2보는 4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호 단위의 어떤 편호를 이제 만들고 나서요. 군호 같은 걸 편호화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보당 그러니까 그거 나서 각각의 이제 정병이나 갑사나 수군 등에 보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것도 직업별로 이제 보조를 해주는데 갑사는 직업 군인이잖아요. 그다음 좀 먹고 살만 보장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2보를 이제 배정해주고
정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이게 이제 다르긴 하는데 기정병이 있어. 기정병 같은 게 1보 3정, 예, 그 5명 정도 배정을 하고 보정봉, 보정봉은 보병을 의미하잖아요. 보병 같은 경우는 이 보병은 1보 정도 배정해. 아, 이건 좀, 예, 예. 그 다음에 수군은 1보 1정 정도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업별로, 그러니까 직종별로, 군종별로 이렇게 이제 달리 배정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이는 정병에게 한 달 면포 1피씩 군필로 지급하고 군역의 의무로 이제 수행한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부의 주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복법은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여정이 없어요. 여기는 좀 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농사를 또 나머지 사람들이 군대 가면 또 나머지 사람들 군대도 가고 저기 농사도 짓고 요역도 끌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다 군역을 짊어지는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났냐 요역을 할 사람이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바지들 요역에 동원하고 아니면 승려들 동원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특징 복법은 토지와 노비도 고조해.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뭐냐면 그 군인을 더 배출시켜야 되고 노비도 뭐냐면 군대를 가야 돼. 아,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은 간인이나 지방세력들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래서 이제 농사철에 이렇게 다 뭐냐면 끌려다니니까 군역을 짊어야 되니까 바쁜 농사철에 그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법이 등장해요. 편법이. 대표적인 게 대립제하고 방군수포제인데 대립제는 보이는부터 받은 포를 타인으로 고용하고요. 그다음 처음엔 자발적이었지만 나중에 이게 돈이 되니까 강제로 바뀌어. 예. 방군수포는 많은 포로 면역의 대가 지불하고 기항하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이제 대립제와 방군수포제 등으로 해가지고 편법이 날치고 이건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득을 챙기는 사람 등장하고 군역이 물러나니까 차라리 현실을 좀 인정하고 새롭게 만들자. 그런 것들이 그 중종 때 군적수포제죠. 그래서 종전의 방군수포제를 합법화 시켜놔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요. 1년에 2피씩 군품을 내므로써 군역을 치는 거하고 병조가 이를 주관함으로써 국가 재정 충당하고요. 이걸 계기로 양인계병제에서 모병제를 이양하는 가독이 된다. 이때는 이제 반상제가 강화돼서 원래는 양반은 군대 가는데 양반들이 군대를 빠져요. 뭐 직역이를 이제 짊어진다 해서 그래갖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직역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국가에 공헌을 했던 사람들은 군역을 빠지는 식으로 하는 게 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교생이니 원생이니 하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난 직역 빠진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니, 군역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빠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했고, 이제, 뭐냐면 반상제가 강화됐다. 양반은 군대에 안 가는 것이 일종의 특권이 돼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인조 때 들어가면 사족 충군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차라리 이제 그 뭐냐 이것도 이제 폐지되죠. 예. 사족 충군 정책이 그래서 사족 충군 정책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중종 때죠. 중종 때 양반들에게 이제 직역을 수행하는 대신에 이렇게 군역의 면제 특권을 줬잖아요. 근데 양반 중에서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한교 가거나 이런 가서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 원생도 공부 안 하고 해갖고 시험 봐서 떨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군대 가야 돼. 예, 이거 이제 사족 충군 정책이라고요. 근데 인조 때 들어가면 사족 충군 정책도 폐지되면서 양반들이 이제 뭐냐 서원이라든지 한교에 등록을 안 하고 뭐냐 집안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유학호라고 지칭하면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언제는 양반제가 확립되는 반상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는데 하여튼 군적 수포제를 계기로 해서 이제 반상제가 강화됐다. 양반이 빠지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조선시대 때 이제 군사조직 같은 거 보면 세조 때 오의제가 확립됐죠. 중앙군으로서. 그래서 이 오의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분담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지방군들 병력을 통할한다. 갑사, 직업군의 비중이 컸고, 그다음 방위체제 변천을 보면 크게 이제 조선 초기 영진군, 국립도 잠깐 있다가 진간체제, 재승방나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진간체제와 재승방나체제야.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진간체제는 세조 때 이제 만들었죠. 그래갖고
대개 보면 이제 종전에 그 군익도 체제를 전국적인 행정단위로 이제 확대시킨 건데 군익도 제도의 어떤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고 이걸 이제 뭐냐면 좀 조직화시킨 것이 진간 체제인데요. 이 진간 체제는 크게 그 진의 크기에 따라서 주진, 거진, 재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각 읍의 수령이 군사 지휘권을 겸하는 건데 이 주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있고 주진, 거진, 재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되게 거진이 중심이에요. 거진. 예. 그래갖고 이 거진은 이제 주로 어디에 있냐면 각 주요 그 고대 어떤 읍성이 있는 곳이 거진이에요. 예, 거진.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이 거진을 포괄하는 게 주진이고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요, 거진 읍성에 있는 목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아래에 있었던 재진의 군수 이하의 병력들을 통과를 해갖고 한 곳에 직결시켜요. 그래서 적이 오면 이제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적의 공격을 막는 체제죠. 이게 진간 체제예요. 그리고 이런 읍성들을 총괄하는 것이 병영이죠. 그리고 이제 수군 같은 수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진, 거진, 주진 이런 식으로 방어 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9년단의 방위 체제로서 그 자전자수하는 독립적 군사 거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려 시대는 산성 중심이었지만 조선이 읍성 중심이었다. 고려 시대 같은 경우 왜 산성 중심이냐? 이민족들이 공격해 오면 다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버티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생활 근거지가 뭐냐 황폐화돼요. 오랜 전략 때문에. 읍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성 체제로 생활 근거지를 다 보호하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할 때 생활 근거지를 같이 보호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특히 이제 그 당시 읍성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고려에 비해서 이민족 침입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이제 진간 체제 실시할 때는 저 북방 쪽이나 저쪽 해안 쪽에 약간의 외란과 야인들 공격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평화기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산성보다는 읍성으로 해갖고 이렇게 방어 진출을 하는 것이 뭐 그냥 평화식이니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좀 아니란 생각인데 자 하여튼 이런 읍성 중심의 어떤 방어 체제는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자전자수를 할 수 있다. 지역 방어 체제로서. 그래서 전국방의 방위 체제를 조직을 했다. 근데 문제점은 방위망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이걸 하나하나 방어하다 보니까 군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당시 군적 숙부제 시슈해갖고 군역수가 병역수가 되게 고갈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군적 숙포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병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병사를 고용하지 않고 거기 뭐 딴 데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지휘권이 문관 출신으로 구성됐어. 수령이 겸직돼 있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방어했지만 대군이 올 경우에도 못 막아요. 그래서 작은 지역 단위 병력 가지고 어떤 지역에 뭐 10만 명, 20만 명 공격해 오면 못 막는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제승망락제죠. 제승망락제는 이제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진간체제가 이제 을묘외변 때 별로 쓸모없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하고 적은 병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방비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어떻게 이제 다시 했냐면 꾸몄냐면 그 유사시에는 각 읍의 수령들이 소속 군사를 이끌고 본지를 떠나서 정부가 지정된 방위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서울에 보낸 경장을 좀 기다리고 있다가 그 경장이 오면 그 경장이 지휘한 병력과 함께 뭐냐면 통솔 받아서 경장의 통솔 싸우는 시스템이야. 자, 근데 이런 것들 문제점이 뭐냐면 요거 제승방락체제에서 싸우다가 한번 뚫렸어. 근데 뒤에 있는 후방의 병력이 다 여기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군사가 없어요. 그래서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막을 방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임진왜란의 초기 때 패전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외난 중에 잠깐 그 해당기가 있었거든요. 후시기가. 그때 이제 진간체제가 다시 복구를 했죠. 그다음 조선전기 때는 이제 잡세꾼이라고 해서 그다음 천역이나 직역 등을 해가지고 그 군역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잡새골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예비군이죠. 예비군, 향토방위.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조선시대 때 노비들이 참여했던 군대 2개를 쓰시오. 원래 노비들은 군역을 짊어지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군역은 신분상 양인만 짊어지는 거고, 그리고 노비들은 천연을 짊어져요. 그래서 그거 했는데 그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노비들도 군역을 담당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잡새군하고 조선전기 때, 조선후기 때 소고군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잡새군과 소고군.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심지어 소고군 같은 경우에 나중에 거의 양민도 없고 노비가 돼요. 천해가 되죠. 군대가. 자, 그래서 한번 조선시대 때의 군역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죠. 자, 조선전기의 군사제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정남을 3명이 일부로 이루고, 그리고 정군을 돕는 방법을 정비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자, 정남을 3명이 일부로 이루고 정군을 잇는 방비. 이거는 이제 예매한 게, 일단은 보는 이제 보법대 군역단위예요. 예. 그래서 인정 2명과 토지 10개를 각각 1보죠. 근데 보법은 그 3명당 1보 이뤄서 정보를 돕는 게 아니라 정남 2보가 1보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맞지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남 2보는 1보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병종에 따라 1보에서 일정 더 줄 수 있고 2보, 3보 이렇게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보라는 것은 그 보법대 군역단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다. 예. 틀렸고, 그 다음에 그 진간체제는 을묘 외반 위에 이후 제승방해 체제로 바뀌었다. 예, 이거는 맞죠?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수군은 진간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 아니죠. 수군도 진간 조직을 갖췄어요. 그래갖고 이제 앞에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이런 그 병마사도 있지만 수사도 있죠. 예, 그래가지고 진간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조선 중앙군사조직 5군형으로 갖췄다. 이 5군형이라는 것은 조선 전기 때가 아니라 언제 때죠? 이건 조선 후기 때요. 그래서 틀렸죠. 답이 2번이 돼요. 2번. 예.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은 노베이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이따 살펴보고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가를 바탕으로 조선 초부터 후기까지의 군역 운영의 신분제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가와 같은 논란을 거쳐 영조 때 실시된 제도의 한계를 나의 근거에 서술하시오. 여기에서 군역 운영은 신분제와 연관되어서 했는데 이게 이제 군역과 신분제 서로 연결돼 있어요. 왜 연결되냐? 이걸 알려면 조선시대 때의 이제 그 군역제도, 그러니까 신역제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신역이란 뭐냐면 신분별 역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조, 용, 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세금제도가. 조는 전세고, 그 다음에 용이라는 건 2가지로 나누죠. 그 신역하고 요역이 있어요. 이걸 국역이라고도 해요. 국가역 해갖고. 조는 특산물 이렇게 있는데, 되게 신역은 성인 남자들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죠. 물론 여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신역은 뭐냐? 신분에 따라서 역을 짓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군역이 있어요. 군역. 예, 보통 성인 양인들은 요걸 담당해요. 예, 이걸 직역이 있는데 직역은 아까 이제 앞에 전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자기가 어떤 특정한 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군역에 빠지는 거야. 이것도 이제 양인들이 담당을 하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자기가 이제 공인이에요. 그러면 3번 제로 해갖고 이제 공장에 가갖고 일을 했어요. 직역을 담당하죠. 그러면 그 대신에 군역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군역과 직역은 서로 호환이 돼.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뭐 내가 또 교생이나 원생이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야. 그럼 군역을 면제받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역인데 천역은 공노비들이 담당해요. 공노비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공노비들이 이런 천역을 담당한다. 근데 이 공노비들이 담당을 할 때 이때 이제 보통 그 신역은
남자들이 담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담당해. 예, 그래갖고 이제 공노비, 예, 여자 노비들이 이제 여자 비죠. 예, 비가 그 당시 이제 와가지고 뭐 갈리디 와서 하면 뭐 그 여러 가지 수총도 들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예, 그리고 뭐 기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상노비 돼갖고 자주 이제 그냥 서울 왔다 갔다 해서 주기주 올라와서 거기 궁궐에 일을 하고 다 이런 것도 천역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노비들은 원칙상 군역은 짊어지지 않죠. 근데 이건 원칙상이고 실제로 노비들도 군역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소고군이나 그다음에 잡세꾼 이런 것도 군역을 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군역의 신분제 운영이 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양반들이 원래는 여기 가야 되는데 편법을 쓰는 거지. 이게 일종의 편법인데 일단 뭐 관리는 뭐 직역이기 때문에 빠지고 교생 원생도 빠져. 심지어는 인조 때는 사군 충군 정책이 폐지되면서 예전에는 낙강생들 그러니까 한교의 교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격 떨어지면 군대 끌려갔는데 근데 이제 군대도 안 끌려가. 뭘 무슨 이유로? 여기 이제 언급하겠지만 유아코라는 이유로 자신은 처사이기 때문에 이제 살림에 묻혀가지고 공부한다. 그런 이유도 해가지고 뭐냐면 또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군대가 안 가는 게 이제 조선후기 때 일반화돼 버린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반상제가 이제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양인들은 어떻게든 군대 안 가려고 하는데 거기다 양반들이 뭐냐 빠진 역까지도 또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떻게든 양반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방법이든 비합법적인 방법이든 양반이 되려고 하고 그중에 제일 이제 양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유아코야. 그리고 유학을 간 것은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 홍표를 받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 유학인이 뭐 하면서 떠들어대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가고 이제 뭐냐 나는 유학이다. 어? 양반으로서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치고 유학코에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 빠지고 모칭 유학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양반이 이후로 유학이나 이후로 빠진 사람들이 군역에 빠진 사람이 많아져요. 이런 것들이 나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이렇게 볼게요. 다음 가를 바탕으로 조선 초기까지 해서 후기까지 군역 운영의 신분제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건 아까치 부분을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가와 같은 논란을 거쳐서 영조 때 실시한 제도의 한결 나의 이거요 서술하시오. 요 신분제 운영하고 이제 뭐 제도 변천 과정은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볼 것은 요거 가와 나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가는 이제 숙종 때 논의했던 거죠. 양역 보통론이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군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그거 군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래갖고 숙종 때부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소병통론이니 대병통론이니 하면서 논의가 있었고 이게 이제 마무리된 게 언제냐면 영조 때 군역법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소병통론이 이제 간포도를 바탕으로 영조 때 군역청을 실시해서 군역법을 실시하죠. 그래서 군역법은 1년에 군필 2필을 1필로 감해주는 거야.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손문공관포라든지 은결세출이라든지 왕실제진 어장세와 연전세 선박세를 국고수입으로 전환한다든지 해가지고 이필 등을 1필로 적게 거두면서 부족한 부분을 그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영조 때 이제 이런 정책들이 일시적으로 좋을 뿐이지 뒤에는 오히려 그 양인들의 어떤 부담이 일반 서민들보다 더 늘어나요. 그 이유를 이제 요 표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영조 때 군역별 한계를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어느 지역의 양반 호주의 직역별 구성비 변화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직역이라는 것은 아까 요게 의미한 거죠. 예. 신분상 양인인 사람이 그 직역을 가지면 빠지는 거야. 그래서 군역을 면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이제 풍간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풍간직을 갖고 있는 대풍간직인데 이거는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은 뭐 국가 일을 했으니까 빠지고 자 진사와 생원도 일종의 학위 소유자죠. 그래서 이 사람도 뭐냐면 빠져. 예, 진사 생원 자체가 직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은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의라는 게 있어요. 충의. 이 충의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그 중앙군 중에 하나였는데 일종의 양반들로 구성된 특수병과부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그 조선시대 때도 음서제도가 있었죠. 정이품 정도 되면 그 아들이 이제 뭐냐면 간직에 진출할 수 있는데 음서에 올 때 모두 다 음서를 등업해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정이품이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아들을 뭐냐면 간직에 임명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요. 음서제도도. 고조와 달리 조선은 시험을 통해서 음서를 해요. 이렇게 해서 발령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험도 거의 2대1 정도에 50%는 떨어져. 예. 그래갖고 그런 꼴통들을 모아다가 뭔가 그 군역을 또 뭐냐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군역을 한다는 명목으로 해갖고 만든 게 충의라는 특수부대예요. 근데 요거는 실제로 이제 뭐냐면 거의 노는 부대죠. 당나라 부대야. 뭐 그냥 앉아서 이제 경비나 좀 보거나 6개월 방위 정도? 예. 그래서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할 경우에 충의에 이제 나오고 나서 하급직 관료를 또 뭐냐면 임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특권이야 일종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있고 그다음 업무와 업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와 업무는 주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을 지하냐 유학을 서자 신분으로서 유학을 공부하거나 유학을 감당하는 그런 뭐 그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부 그래서 가부시에 갖고 뭐 이거 양반 그 와가지고 가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유학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가는 유학의 비중이 이렇게 점점 시간에 따라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비중은 줄어든 데 비해서 유학의 비중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상대적으로 군 면제사들이 많아져요. 1786년에 가면 1678년보다. 근데 그 많아진 이유가 어디에 찾으면 유학의 증가다. 유학 후에. 그래서 유학 후가 군 면제 중에 94.5%야. 아까 얘기했처럼 94.5%의 유학고들은 되게 어느 사람들,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군역을 면제하려고 했던 양인들이 뭐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간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학고에 편입됨으로써 어떻게 되죠? 군역을 면제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쭉 기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다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어디 있냐면 국편위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야.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군역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예. 그 다음에 노비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몇 시야?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 노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